안녕하세요. 저 구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후생유전학적인 그러한 거 얘기했고 21세기 그 건강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정말 먹는 걸로 우리가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어떤 벌을 받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남의 거를 훔치거나 누구를 와서 때리거나 하면 어디 가죠? 감옥 가죠. 이게. 근데 병원하고 감옥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병원하고 감옥은? 이거 같은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가는 게 조금 더 손해예요. 여기는 돈 안 내고 가는데 여기는 돈 내고 가요. 그죠? 여기는 형사처벌을 받는 곳이고요. 여기는 건강법을 안 지키면 가는데 처음에 들어가면은 옷을 다 벗겨요. 둘 다. 그죠? 하나는 죄수복을 입히고 하나는 환자복을 입힙니다. 맞아요? 자, 두 번째, 먹는 거를 맘 놓고 못 먹어요. 맘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것도 같죠? 그 다음에 자는 것도 자기가 자고 싶을 때 못 자죠. 어? 아무 때나 또 시도 때도 없이 또 와가지고 피도 뽑아가고 아프게도 하고 하잖아요. 당신 고쳐줄 테니까 이거 참아야 돼 이러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필요악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왜 그래요?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병에 안 걸리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암의 경우에 예를 들면 암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조기 진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예방법입니까? 암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조기 진단은 이미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안 걸리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잘못하면 감옥 가는 것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실은 병원 가는 것도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거는 좀 달라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아서 병원에 가는 거를 좋은 목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좋은 목적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은 당신 먹은 거의 결과입니다예요. 우리 몸은 이 모든 구조가 다 먹은 거로부터 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가 먹은 걸로 한 3kg대의 몸이 만들어져서 나오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먹은 거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은. 그 아이의 일생이 달려있는 가장 기초적인 몸무게인 3점 몇 킬로그램이 어머니가 먹은 것이 고스란히 가가지고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통 100일 때까지 몸무게가 2배가 늘어납니다. 100일 때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몸무게가 2배가 늘어날 때까지 뭘로 만들어져요? 엄마의 모유로부터 원래는 다 섭취하는 거잖아요. 처음엔 주는 거죠. 이유 때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 근데 애가 이제 말하고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자기 의견과 입맛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문제가 시작하기 시작해요. 출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난 시간에 3개의 하얀 거 먹으면 안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 설탕이 있어요. 여기 각설탕을 물에다가 녹여서 5개를 물에다가 녹여서 마시고 싶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왜요? 달죠? 근데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제분이나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문을 열고 마시는 음료수에는 최소 7개, 7.5개의 각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약 14개 이상 들어 있고요. 코카콜라나 무슨 콜라류, 펩시콜라나 이런 우리나라에서 콜라는 더 많이 들어 있고요. 제일 작게 들어 있는 게 이온 음료수가 보통 7.5개 정도 들어 있고요. 뭐 기타 우리 우유 중에 이제 가미가 되어져 있는 우유들도 10개가량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탕이 뭘 하냐면 들어가면
기분 좋게 만들어주나요? 처음에 기분 좋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죠. 응?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약간 흥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하기 위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슐린 들어보셨죠? 그 인슐린이 이제 그 당뇨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은 이제 당뇨병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요. 이 인슐린은 췌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오른쪽 복부에 있는 췌장이라는 곳에서 나오는데 이 췌장은 소화 효소도 만들어내고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우리가 탄수화물과 지방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대사에만 역할을 주는 게 아니라 인슐린은 아주 중요한 그로스 팩터입니다. 그로스는 성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팩터 그러면 성장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장 요소를 들어라 그러면 성장 호르몬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장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키를 크게 하고 등치만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노화를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어른들도 성장 호르몬이 상당히 일정 부분 나와서 우리 몸이 손상을 받은 거로부터 다시 재생을 하고 또 노화를 방지하고 이런 부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슐린은 성장 호르몬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그로스 팩터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그로스 팩터는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면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만약에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저 인슐린이 과다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같이 증대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은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서서히 증가했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게 좋아요. 갑자기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게 되면 이게 반복되면 결국 2형 당뇨병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1형 당뇨병이 있고요.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인슐린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안으로 탄수화물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태워야 이게 없어지잖아요. 혈당이 낮아지는 건데 이 과정에서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리셉터가 저항을 해요. 인슐린과 작용을 안 해서 못 물고 들어가요. 그래서 인슐린은 농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2형 당뇨병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하고도 관계가 있냐면 세포막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갑자기 인슐린의 양이 확 올라갔다 떨어지는 인슐린 서지 현상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게 하는 데에는 탄수화물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 식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과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도 많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이상의 탄수화물은 다 뭘로 바뀌냐 하면 글라이코겐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바뀌어서 이제 근육이나 또는 피하나 간이나 이런 데 이제 붙게 되죠. 그래서 지방간도 그래서 오는 거예요, 실은 따지고 보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대사를 이렇게 인슐린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글루코즈라고 하는 포도당으로 바뀌는데 빨리 바뀌는 게 있고 천천히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GI 지수라고 합니다. 글루코즈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뭘 먹었을 때 분해가 돼서 포도당으로 바뀌는 속도가 빠른 게 있고 늦은 게 있어요. 그럼 빠른 거를 먹게 되면 먹자마자 인슐린이 확 나오죠. 그러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신경도 같이 흥분합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서 이제 통증 때문에 오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한테 꼭 물어봐요. 탄산음료 좋아하냐? 콜라 좋아하냐? 그러면 이유를 안 대고 물어보면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진통제를 주나 마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통증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경고 사인이거든요. 근데 그 통증을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있어요. 그걸 역치라고 그러는데 그 역치가 사람마다 달라요. 역치가 낮으면 이렇게만 눌러도 아픈 걸 느껴요. 역치가 높은 사람은 확 이래도 가만히 있는. 그래서 이 역치가 높고 낮은 것도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후천적인 부분이 강해요.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있으면 역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단 걸 먹게 되면 역치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나 아파서 병원 가가지고 약 타서 약을 콜라하고 같이 마시면 어떻게 되죠? 그 약효가 없어지는 거죠.
교감신경 흥분은 오래 가는 거고, 그럼 약은 더 많이 늘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약은 대사를 하는데 꼭 간과 신장을 거쳐가지고 대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간하고 신장에 또 그만큼의 부담을 주는 거죠. 응?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로 되는 양만큼 용량을 정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먹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이 그러한 청량음료나 또는 무심코 점심시간에 여기 아가씨들 계신데 식사 끝나고 나서 어디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 탄 다음에 시럽을 마구 펌프질을 해갖고 빨대에다가 쭉쭉 빨아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진짜로 돈 주고 독을 한 컵 마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담는 용기가 일회용 용기로 담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담잖아요. 여러분,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반응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쇠나 유리나 도자기는 한번 반응하면 그걸 반응이 끝나요.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 잘 유리되지 않아요, 거기서. 그런데 플라스틱은 이게 석유를 어떻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라 중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다 열을 가하게 되면요, 거기서 또 뭐가 나와요. 그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뜨거운 커피를 그 일회용 컵에다가 들어 부으면 환경 호르몬 우러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약 다리듯이 환경 호르몬을 막 이렇게 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빨대를 딱 해가지고 꼽죠. 그럼 그 빨대도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면 그 빨대를 꽂고 쭉쭉 빨잖아요. 그러면 일회용 컵 플러스 빨대 플러스 우려서 환경 호르몬을 먹잖아요. 거기다가 또 아까 얘기한 액상 시럽을 막 누르죠. 액상 시럽은 이게 글루코즈로 바뀌는데 가장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설탕보다 더 나쁜 게 액상 시럽이에요. 글루코즈 인덱스가 높으니까 먹는 순간에 인슐린이 확 나오는 거죠. 그럼 내 몸은 그만큼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열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약 올리면 확 열 오르잖아요. 응? 혈압도 올라가고 인슐린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를 그만큼 신경 써서 먹어야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뭐 가면 보통 뭐 아무리 싸도 지금 요새 2,000원에서 한 4,000 얼마 하잖아요, 한 컵에. 왜 그 4,000원짜리 독을 마시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커피가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그거와 더불어 같이 마시는 것들이 나쁜 거예요. 차라리 머그컵에 드세요. 커피가 드시고 싶으시면 머그컵에 드세요. 그거는 이미 반응이 끝난 거예요. 잘 닦기만 하면 감염만 안 되면 돼요. 기껏 해봐야 감염으로는 그렇게 큰 병 안 걸리거든요. 요즘에 항생제도 있고 하니까. 근데 거기 나온 환경 호르몬은 여기 다 여자분이시잖아요.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들어보셨죠? 저것과 아주 분자식이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몸에 들어가면요, 우리 몸은 아까 뭘로 구분한다, 신호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들어오면 여성 호르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저런 거 계속 달고 먹는다고 생각하면 걔는 이미 여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성조숙증에 걸리는 거죠. 그럼 성장과 발육에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나중에 심해지면은 그게 다발성 낭종, 난소의 다발성 낭종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가을철이 되면은 대하 많이 나오잖아요. 대하 소금구이 하잖아요. 그것도 대표적으로 돈 주고 독 사 먹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만한 판에다가 포일을 이만하게 깔아갖고 여기다가 소금을 가득 채우고 새우를 놓은 다음에 불을 떼죠. 소금은 700도 이하에서 열을 가하면 다이옥신이 나와요. 그래서 집에서 소금을 함부로 구우시면 안 됩니다.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환경 오염 물질이잖아요.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리할 때에도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담배도 안 피우고 나쁜 짓도 안 하는데 폐 안 걸리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런 것도 조리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나쁜 걸 많이 마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기가 중요합니다. 특히 튀김을 한다든지 또는 열을 많이 가하는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팬을 틀고 환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직접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나쁜 물질들을 흡입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질병을 만들기도 하고 질병을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97%가 1년 내에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1년 전에 제가 아니에요. 제가 1년 동안 먹은 결과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장내 상피 같은 경우에는 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일이면 바뀝니다. 3일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60조 개의 세포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생유전학적 조절로서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80%의 그런 역할을 차지하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소화기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소화기는 바뀌라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표면적이 2평방미터라고 얘기했죠. 이게 간단해요. 아무리 키가 큰 사람도 2m 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폭이 1m 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2 곱하기 1하면 2평방미터예요. 그러니까 한 평이 안 되는 거예요. 한 평이 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뚱뚱하거나 이게 가로폭이 한 2m 되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한 평 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평균 2평방미터가 체표면의 면적이고요. 소화기의 면적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 40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220, 20이죠. 20m, 20m. 그러면 지금 이 방이 20m, 20m 안 될걸요? 이게 접혀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로 넓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두 번째로 넓은 게 호흡기예요. 코에서부터 폐 안에 폐포가 굉장히 저런 식으로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폐포가 한 200 정도 돼요. 호흡기가. 합치면 600평방미터죠. 그러면 우리가 길목에서 뭐든지 지키잖아요. 도둑놈을 잡을 때에도 검문할 때 길목에서 지키죠. 그래서 도둑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아니면 보내고 도둑이면 잡죠. 쫓거나. 그 역할을 우리가 면역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면역세포의 대부분이 여기 존재합니다. 소화기하고 호흡기에. 또 소화기하고 호흡기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점막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세포를 분류할 때 이런 말을 써요. GALT, got, 창자란 뜻입니다. 소화기. associated, 관련 있는, 림프, 임파 조직이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MALT, mucosa associated lymphatic tissue, 점막과 관련되어져 있는 조직이다. 다 면역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면역기관이 어디? 입서부터 항문까지의 소화기, 코서부터 어디요? 폐까지의 호흡기,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눈으로도 뭐가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점막이죠. 또 점막 어디 있어요? 여성의 성기도 점막으로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이 다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면역이 안정되고 면역이 우리가 제대로 정상적인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소화기에 염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이 안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 바깥은 바깥인데 안으로 말려 들어갔으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이니까 이런데 조금만 상처가 나면 약 바르고 뭐 밴드도 붙이고 거기다가 자극 안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안 보이니까는 이 안이 빨간지 뭐 부었는지 신경 안 쓰고 부어라 마셔라 다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이 안이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면적의 염증이 생기니까 거기서 생기는 염증성 물질들이 고기만 있겠어요? 피를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가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2500년 전에 이미 한의학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질병을 다스릴 때에도 중한 질병일수록 비위를 먼저 다스리라고 얘기했어요. 비위를. 그거는 굉장히 큰 통찰력입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비위를 다스리는 방법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위를 다스리는 방법은 랭킹 1위. 꼭꼭 씹어라. 얼마? 보통 40번 이상 씹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가 하나 빠지면 28분의 1의 저작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금니 하나가 빠지면요. 약 하나 빠지는데 15% 이상의 저작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보초를 해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를 잘 씹어서 삼키면 위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위산이 나와가지고 단백질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소화 요소들이 나와서 그거를 분해시켜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췌장에서 아까 뭘 만든다 그랬냐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걸 만들면서 소화액도 만들어요. 췌장에서는 이제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걸 다 소화시켜서 만들고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 담낭에 저장했다가 그걸 바깥 소장으로 밀어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다 섞여서 우리 몸에서 들어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다 소화시켜서 흡수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소장에서 세 부분에 의해가지고 흡수가 됩니다. 그 흡수가 된 나머지는 이제 대장을 통해 가면서 수분이 흡수되고 이제 넘어가죠. 근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화기에 안 좋은 짓을 하게 되면 장은 아까 이 세포가 한 줄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게 통로라고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만 이루어져서 피부는 여러 겹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세포와 세포 사이가 굉장히 이렇게 정상적일 때는 꽉 붙어 있는데요. 얘가 염증이 생기면요. 이게 느슨해져요. 그러면 이 세포들은 아까 구분을 하잖아요. 들여보낼 거, 안 들여보낼 거. 근데 이 틈이 생기면요. 얘가 구분해봤자 소용없어요. 이 틈으로 이제 분자량이 커다란 프로테인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안 들어가야 미세한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혈류를 통해서. 그게 어디로 가요? 아무데나 막 가요. 그게 결국은 이제 뭐 자가 면역 반응도 일으킬 수 있고 아토피도 일으킬 수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제 염증성 반응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장관벽을 느슨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 장관벽을 느슨하게 만드는 대표 주자가 뭐예요? 술. 술이 장관벽을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그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장관벽을 느슨하게 하는 장관누수 증후군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럼 장관누수 증후군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그러한 비정상적인 물질들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게 들어가게 만들므로써 간에다가도 엄청난 해를 주게 되죠. 그래서 장이 나쁜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도 어떻게 돼요? 간이 나빠지죠. 결국은 소화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외부에서 들어온 그 음식물들을 잘게 잘라서 흡수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복잡 다단한 그러한 연결고리에 의해서 신경정신학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을 건강하게 해주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성격도 밝아지고. 그래서 막 부산하던 아이들도 실질적으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면 부산함으로부터 멀어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비타민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중금속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영양의 밸런스가 그런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우리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다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소화기예요. 소화기의 시작은 입입니다. 잘 씹고 우리가 잘 소화를 시키는 것이 후생 유전학적 컨트롤의 첩경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와 연결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포 건강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